안녕하십니까. 3교시까지는 이제 보셨고 4교시 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3교시를 보지 않고 4교시를 먼저 또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중복이 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시험은 133회 거의 이제 간단한 내용 정리죠.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다른 분들은 상중하, 이 문제의 수준이 상이다, 하다. 이 문제는 이번에 상이다. 이 문제는 이번에 중이다. 이 문제는 하다. 이런 내용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이번 시험이 다 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나 출제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감히 이런 문제를 상중하다,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 자체가 저는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정말 주옥 같은 내용으로 잘 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중하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상중하는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쓰면 점수가 이만큼 나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긴 바와 같이 누구나 점수가 나는 이만큼 나올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132에도 다 경험을 해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쉽다라고 시험장에 나올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1교시가 끝나자마자 시험 문제가 왜 이렇게 쉽게 나왔지? 라고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는 출제자의 의도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답을 그냥 막 적고 나와서 이 점수를 좀 잘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실 때 133회는 133회 문제가 이 정도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4회를 준비를 하고 싶으시면 저희 연구반이 25일 날 개강을 합니다. 25일하고 26일 날 개강을 해요. 134회를 대비해서 134회 대비해서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시면 25일이나 26일 날 수강을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저 이거 PR을 좀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필요하니까. 그리고 나는 가급적인 비대면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26일 날, 그래서 이 비대면도 개강을 합니다. 비대면도 개강하니까 대면, 비대면 다 저희도 일요일 날 있고, 토요일 날은 대면으로만 강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134회 마지막 시험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 연구반에 오셔가지고 한번 점수를 높여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25일하고 26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자. 이제 어떤 내용이 이 4교시에 나왔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4교시는 1번 문제는 일단은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하고 계자 권선의 보호 개전 방식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동기 발전기인가요? 여러분들? 유도 발전기인가요? 동기 발전기냐 아니면은 유도 발전기냐,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죠. 동기 발전기입니까? 유도 발전기입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냥 발전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 동기입니까? 유도입니까? 그 다음에 회전 계자입니까? 회전 계자입니까? 아니면 회전 전기자입니까? 회전 계자입니까? 회전 전기자입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회전 계자입니까? 회전 전기자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넣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개요에다가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게 회전 계자다, 회전 전기자형이다, 동기 발전기다, 유도 발전기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개요에다 좀 넣으면 좋죠. 그래서 사고 대응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바빠요, 쓰기가.
모든 시험은 말이 우리가 한 문제 25점짜리지 여러분 25점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문제를 쓰려면 생각해 봐야 되죠. 어떻게 써야 될 건지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죠. 그게 벌써 2, 3분씩 3, 4분씩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실제 쓰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보호 개정 방식이니까. 그러면 크게 이 문제에서 일단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문제를 할 때 개통도부터 바로 들어가 버리면 답안이 엉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찍어줄 때는 전기자하고 계좌를 이렇게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모델링을 여기서부터 하면 돼요. 얘 들어가서. 그런데 그냥 발전기 보호 방식이라고 던져주는 거는 단선도를 여러분들 그려서 해석을 하면 좋잖아요. 거기 이제 디바이스 남바나 이런 걸 다 넣어서 표현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요소마다 정리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요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이 발전기의 사고는 어떻게 되고 외부 사고와 내부 사고가 있다. 이제 검출은 이렇게 한다. 전기적 사고가 있고 기계 사고가 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개요적으로 풀 수 있고 사고별 대응. 이 내용은 그렇게 득점하고는 관련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답안을 쓸 때는 이런 내용들이 풀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 키죠. 이제 터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뭐를 정리해 달라고 그러냐면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의 보호 개선 방식. 그럼 여러분 전기자 권선이 여기서 말하는 이 전기자 권선은 이걸 여러분이 쓰실 때 이걸 이제 염두에 쓰는 거죠. 아, 나는 동기 발전기에서 회전 계좌로 얘를 틀어서 써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아서 쓰면 되죠. 그러면 결국은 동기 발전기에 회전 계좌로 쓸 거니까 여기서 이 전기자 권선은 어떤 개념이냐면 정지된 상태. 고정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의 개념으로 쓸 거다. 그래서 이 전기자 권선의 사고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전기자 권선의 상간, 층간 단락 사고. 그러면 이 상간, 층간 단락 사고는 무엇의 형태를 가지고 보호를 할 거냐. 이게 이제 이걸 써야 달라는 거죠. 87번 계정기를 이용할 거다. 비율 차동 계정기를 쓸 거다. 그래서 이 비율 차동 계정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셔야 되죠. 핵심은 뭐예요? 이 꼭지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던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정기는 87을 쓰겠다. 왜 87을 쓸 거냐? 일단은 대용량을 2메가로 보고 우리는 87을 쓰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의미에서 비율 차동 계전기, 즉 전기자 권선 쪽을 써야 되니까 비율 차동 계전기의 동작 비율은 이렇게 가정하고 통상 10% 정도에서 20%, 10% 정도 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비율 차동 계전기인 이 87G가 이렇게 발전기가 있는데, 이 발전기가 있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이 87G를 동작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억제 코일하고 이 동작 코일이 있으니까 얘를 단선도로 사실 그려도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 복선도라고 굳이 그리라는 말이 없을 때는 이것도 사실 시간 관계상 단선도로 표현해도 충분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복선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단선도로 표현해서 특히 OC하고 RC 코일을 잘 그리셔야 되고, 이 비율을 그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변압기하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발전기하고 동작 비율하고 이 변압기하고 해석이 틀린데 이 변압기로 착각해서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의 범위를 나타낼 때 차전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유출 전류의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래서 이제 차전류하고 억제 전류의 관계에서 이 동작 비율이 되는데 이 동작 비율은 10%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제 억제 코일과 동작 코일의 비. 그러면 지금 해석이 다 일단 되고 있죠. 전기자 권선에서 사고가 나면 전기자 권선의 층간, 상간, 단락 사고. 얘가 두 개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층간, 상간, 단락 사고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번에는 그러면 전기자 권선이 층간하고 상간, 단락 사고만 있느냐?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기자 권선에 지락 보호가 있더라. 그래서 59N하고 64G가 있는데 이 전기자 권선의 지락.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전기자 권선의 층간, 상간, 단락 사고가 있었고 전기자 권선의 지락 보호가 있고 이 지락 보호에 적용되는 계전기는 59N하고 64G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써내셔야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NGR 방식에서는 과전류 방식을 적용한다. 이제 이 포인트를 가지고 쓰시면 되고 NGT 방식에서는 2차 측의 지락 과전압 또는 59N이나 64G를 사용한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락에 대한 내용은 변압기 타입이냐 아니면 레지스터에 의한 타입이냐 고임피던스에 의한 타입이냐 그래서 NGR이냐 NGT냐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해석을 하시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됐다. 그래서 이제 단위식이냐 비단위식이냐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내용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락 과전압에 대한 지락의 과전압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는 발전기와 변압기 유니트화된 소위 단위식에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단위식은 어떤 거를 표현할 거냐 이제 이 내용을 뒤에 그림에 가면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기자 권선의 지락에 대한 보호는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형태가 있죠. 하나는 비단위식을 적용하는 저항 접지식 NGR 타입이죠. 그 다음에 NGT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변압기 접지식이 바로 단위식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해석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 변압기는 통상적으로 델타 Y 결선이므로 주 변압기는 통상적으로 델타 Y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발전기가 Y가 될 거고 여기에 변압기가 델타와 Y가 이렇게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동작하지는 않지만 이 변압기에 전력 권선의 전 용량에 의해서 이행 전압이 발생되면 오동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상 전압을 억제부에 부과해서 오동작을 방지하는 것으로 채용된다. 그래서 이제 이 단위식의 범위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통상 이 Y하고 델타를 이제 여기에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기자 권선의 내용을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형태로 표현한 거죠. 전기자 권선의 층간 상간 87번 계전기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의 지락, 지락 사고에 대한 보호 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락 사고에 대한 보호 계전은 특히 이 두 가지 타입을 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계자에 대한 부분을 또 정리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전 전기자형, 회전 계자형이 있는데 동기 발전기라고 가정하고 회전 계자, 그 다음에 고정자, 전기자, 전기자 권선 이제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전기 계자 권선의 보호 계전 방식, 계자, 이 계자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 이 계자에 대한 보호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자 권선의 지락에 대한 보호가 있죠. 64F라고 하는 이 번호를 계전기 번호로 표현한다. 이걸 이제 지락 계전 방식에 적용하는 계전기 번호죠. 그래서 이 발전기의 계자 회로는 일반적으로 비접지인데 한 개소의 접지가 발생해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은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과도적인 대지전이 상승 때문에 다른 곳에 제2의 지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락 보호를 주로 이제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자 권선의 일부가 바이패스 되므로 공급 자속이 불평형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진동이 발생해서 회전자축이 휠 정도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 큰 사고로 파급이 될 수 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락에 대한
계좌의 지락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좌의 지락에 대한 보호를 하려면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결국은 계좌회로의 지락 보호에는 크게 브릿지 방식과 직류 중첩 방식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막상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우리 이제 대제목에 정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 이렇게만 던져놨기 때문에 그 주요 핵심적인 꼭지를 다 만들어내는 게 이 시험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자 권선은 어떤 사고가 정확하게 한자도 안 틀리고 다 써야 되느냐. 이런 개념하고. 계좌 쪽도 계좌의 사고가 어떤 게 있느냐.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이렇게 끌고 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락에 대한 보호는 브릿지 방식이 있고 직류 중첩 방식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브릿지 방식은 이거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직류 중첩 방식은 이거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좌는 어떻게 그려야 되고 이 직류 중첩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이 중앙부에 계좌의 중앙부에 지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브릿지 평형이 이루어져서 닐레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맹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리스터를 설치해서 보호 맹점을 최소화한다. 이게 이제 그 예시죠. 정센터에서 사고가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감도를 못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정센터에서 사고가 났다는 가정하에서 이 베리스터. 이 베리스터는 베리어블 레지스터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뭐냐면 가변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표현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원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원리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릿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직류 중첩법이 있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브릿지법과 직류 중첩. 그리고 직류 중첩은 어떤 의미냐? 직류 중첩은 이제 위회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회로죠. 그래서 이 계좌 권선에 어느 부분에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이 DC 전원을 통해서 이 릴레이를 동작시키므로 보호 맹점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게 이 방식이죠. 그 다음에 대용량에 주로 적용되는 게 이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직류 중첩 방식이 주로 이제 대용량에 적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리스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중앙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는 그러면 어떻게 동작할 것이냐, 보호에 맹점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 바리스타에 의해서 어떤 제어 소자에 의해서 중앙에서의 사고가 났을 때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보안상의 그 보조적인 제어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바리스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리스타도 그림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계전기들이 동작을 해서 이 계전기가 동작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차단기가 동작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 목적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얘네들을 동작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결국은 전기자 권선 2가지, 계좌 쪽에 사고 2가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정확하게 원리와 등가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단선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단선도를 그려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설명하라, 넣어놔라. 이런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좌의 상실 부분도 있죠. 지락도 있었고, 계좌의 상실. 계좌가 상실되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발전기에서, 발전기에 있는데, 이 계좌가 상실이 되면 결국은 이 계좌의 상실에 의해서 여기에 무효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좌의 상실, 무효전력, 그 다음에 전압의 확립,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계좌가 상실되는 것도 우리가 이 40번 계정기에 의해서 잡아내야 되고, 이때 이제 이 발전기 계좌 개폐기의 사고나 개방, 여자 사고, 동기계 슬림링, 브러쉬 접촉의 사고 등 계좌가 아주 약하게 되거나 상실되면 모선 전압이 저하해서 유출 전력은 나가지만 무효 전력은 개통으로부터 유입함으로 유도 발전기가 된다, 이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유출 P는 나가지만 결국 무효 전력은 뭐예요? 개통으로부터 이 무효 전력은 다시 들어온다, 이런 개념이죠. 원래는 P 플러스 JQ로 다 나가야 되는데 이 무효 전력이 이 계좌가 상실됨으로써 개통으로부터 무효 전력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이 개통으로부터 유입이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되기 때문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영역에서, 이 마이너스 Q의 영역에서 운전을 이렇게 해서 시켜야 되는데, 이 운전을 시킬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이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계좌 상실의 계정기다. 이게 바로 우리는 옵셋 계정기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론 이 계정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임피던스형인데, 결국은 이 원의 중심, 이 0점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요만큼의 시프트를 시켜서 이 동작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모형 계정기 중에서도 특히 옵셋 모형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계좌 상실 보호에서 옵셋 모형 계정기로 표현이 돼서 얘를 해석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좌 상실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뜻이죠. 유출은 나가지만 무효는 다시 들어오더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 임피던스 궤적을 탈조하고 같이 해석을 하죠. 탈조처럼. 탈조처럼 같이 해석이 돼서 양쪽의 전원의 전압의 크기는 일정한 채로 위상각만 벌어져서 180도로 되는데, 이때 최대 전류 IF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IF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거를 이제 XD에 EA-EB의 코사인 180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 마이너스 Q의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관계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요만큼이 2분의 XD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D 다시에 의해서 표현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두 값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180이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결국은 이 전압은 EA, EB는 같다라고 가정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2배의 2가 되더라, 이런 뜻이죠. 2배 2.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마이너스가 돼서 얘를 해석하게 되면 2배 2가 되고, 이거는 마치 2분의 XD 다시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요 포인트죠. 계좌가 상실이 되면 플러스 Q의 이 영역에서 마이너스 Q의 이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에 탈조가 발생이 돼도 이 탈조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의 바운싱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 마이너스 Q의 영역을 조금 이렇게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Q 영역에서 계좌에 어떤 오동작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원을 한참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특성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계좌의 회로에서도 특히 이 모델링을 많이 적용하죠. 저 수식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답안을 쓰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유튜브를 찍으신 분들이 이 문제는 되게 쉽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과연 이 기술사 문제에서 쉬운 게 어디 있냐 이거죠. 예. 저는 다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왜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1년, 2년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냐면 내가 이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이 기술사 공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도 또 공부를 해서 이게 계속 내 머리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다 휘발성이 강해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어찌 이 문제가 다 쉽냐고요. 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쉽다. 당신이 이 문제 왜 안 했어? 네 교재 다 있는데 다 했잖아.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모든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다 표현을 못했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 공부는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건강을 헤쳐가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지 마시고, 아, 이렇게, 문제를 좀 정리하는구나. 좀 편안한 시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포기 안 하시고, 그냥 평상시대로,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만 따라와 주시면, 다 합격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은 다 합격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갖고, 134회, 물론 그 중간에 합격자 발표가 나서 면접 보러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났다고 그래서 그냥 푹 쉬시면, 올해 134회도 놓치시고, 다음 135회도 결국은 그냥 유야무야 갑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잠깐이라도 이게 여유를 주면 안 되죠. 항상 1시간이라도 꼭 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2번 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읽어서 바로 이런 내용일 거다라고 보신 분들은 이 자료를 정리하신 분이 시험을 보셨거나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평소에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와 닿지만 수험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뭘 써야 될지 반 정도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1, 2분 정도는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내용을 써야 돼. 그런데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문제를 몇 번 시험장에서 읽어보시면 되냐면 한 3번을 정독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3번을 정독해서 읽어보면 한 1분 30초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번을 정독해서 읽어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회피, 그리드, 회피, 그리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확하게 읽었다면 이 문제는 아마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수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의 어떤 풀이를 조금 정리를 할 때 그냥 일반적인 풀이에 하나만 정리를 할까라고 했다가 그래도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조금 이 문제의 어떤 요즘의 트렌드의 개념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제가 표현된 것처럼 이런 이제 경영연구원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이제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부하가 증가해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맞춰서 전력망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은 SSM이나 또는 계속적인 뭐예요? 이 발전소를 계속 건설을 하거나 어떤 공급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돈이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확장을 하는데 이 건설 시 장기간의 소요가 된다. 입지 선정의 문제. 그럼 보세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수력 발전 건설하는데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화력 발전을 만드는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원자력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력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어느 고장의 어느 지역에서 이거 만들어 좋다라고 유치하려고 유치 경쟁 안 할 겁니다. 다 우리 마을에는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정하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건설 어려움이 있죠. 그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얘에 대해서 눈에 딱 들어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를 내신 분도 이걸 논하라고 안 쓰잖아요. 예. 이렇게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리드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거는 어떤 꼭지를 이분이 탁 잡아서 쓰느냐. 예.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시면 이 회피, 예, 여기서 계속 나와요. 예, 전력 건설의 이 회피의 어떤 기술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건 기본적인 내용을 푸는 거죠. 뭐 하나 만들려면 10년 이상 건설 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개요적인 문제죠. 예, 개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목표가 그러면 뭐냐? 예, 목표가 그러면 어떤 거냐면 대규모의 전력망을 보강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리드 제약의 이 문제에 대한 완화 또는 지연, 그 다음 분산 에너지의 지역적 가변적 특성과 타수용의 전기화에 따라 장기적인 발전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가돼서 전력망 보강 계획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미국도 그렇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말을 이렇게 풀어요. 이거는 이제 개요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부터 이제 풀어내는 거죠. 전력망 보강 계획 시 고려되는 그리드의 제약이죠. 그래서 개통의 혼잡, 전압의 제약, 안정도의 제약, 에너지 손실. 이 내용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통의 혼잡, 송배전 설비의 수용 용량의 한계, 송전 용량의 한계. 우리 용량 한계 나오죠? 송전 용량 고려 시, 송전 용량 결정 시 고려사항이 뭐냐? 고유 부합 없습니까? 용량 계수 없습니까? 이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녹아 들어가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전압의 제약, 전압의 변동의 범위의 제약, 전압의 운영.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좋은데 전압을 높이면 그만큼 절연비 이런 문제도 발생이 되죠. 이런 것들, 안정도. 예. 그래서 이 안정도에 대한 문제, 예. 에너지 손실, 발전 소비에서 전력 전송 중에 손실되는 예. 에너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문제가 이렇게 계속 뭐예요? 연관되는 문제들만 내죠. 그분들이 이제 다 시험 문제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력망이 이 건설의 어떤 회피의 종합에 대한 걸 표현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 전력망 건설 회피의 기술의 종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드 용량 증가를 위한 이 기술의 구분, 이제 이런 것부터 이제 다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는 뭐냐면 ESS, 그죠? 에너지 저장 장치나 무효 전력 설비, 뭐 SVC, Q를 가지고 있는 무효 전력 제어 설비, 조류의 제어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동적 용량의 산정, DLR. 예, 이게 이제 동적 용량의 산정이죠. 이 동적 용량의 산정은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를 조금 더 읽으셔도 똑같은 개념이죠. 팩츠. 예, 개통을 뭐예요? 조류의 제어. 팩츠를 적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팩츠를 적용한다는 거는 이 개통의 조류가 잘 흘러가느냐, 조류가 정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팩츠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통의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기반, 그 다음에 시장, DRP, 동적 전기요금. 이 동적이라는 전기요금을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V2G도 이제 이런 개념인데 내용이 어떤 의미예요? 지금 전기요금이 쌉니다. 이때 전기를 쓰십시오. 지금 전기를 쓰시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때 전기를 아끼십시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종의 동적 전기요금의 개념이에요. 물론 지금도 낮 시간대는 전기가 비싸지만 얘를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냐면 더 디테일하게 제어를 또는 능동적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이 그리드 용량 증가를 위한 기술의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다 그래서 ESS나 SVC나 또는 팩츠나 이런 용어들이 익숙하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써지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용어가 몇 개가 내가 조금 익숙하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써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단 25분 안에 얘를 흐름을 가지고 써야 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정 써야 되겠다 하면 저 같으면 마지막에 이 문제를 몰아놓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그리드의 완화 효과. 전력망 그리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완화 효과가 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게 이 높은 효과라는 게 에너지 저장을 이용하면 개통 혼잡에 있어서 높은 효과를 낸다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효과가 좋은 거죠. 뭐 이렇게. 동적 전기요금을 쓴다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단기적 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확장할 수 있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하드웨어적인 기반하고 그 다음에 유틸리티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표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기반에서는 이렇게 이제 ESS를 적용합니다. 무효전력 설비를 이용합니다. 예. 그러면 그 대표적인 무효전력 설비에서 뭐가 있느냐? 뭐 스테이트콤을 이용한다든가 또는 뭐 SVC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예를 들여다보면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이 한두 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승부가 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을 빠지게 만들죠. 이 문제를 선택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드웨어적인 기반의 전력망 기술의 전망 이제 이런 부분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드웨어적인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전력 조류에 대한 기술이 있어요. 조류. 네, 전력 조류. 이게 이제 전력 조류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팩트에서 말하는 TCSC, TCPR, UPFC 이제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TCSC나 PST 우리가 이제 PST가 아까 했던 페이저 시프트 TR이잖아요. PST나 또는 SSC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죠. 예. UPFC.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3번에서 말하는 내용은 전력 조류의 제어의 기술은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팩트다. 예, 팩트를 표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가 들어가지 않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적 송전 용량의 산정 기술. 예,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가 전기 요금도 동적으로 계산하는 것처럼 이 전력 개통도 실시간으로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선로의 용량을 계산하고 이 선로 용량의 한계치를 비교해서 추가 용량 확보를 하는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죠. 막힌 도로가 있고 안 막힌 도로가 있는데 이 차량 운전자한테 지금 이 길로 가면 막히니까 이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2번 문제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표현하는 거죠. 자동 제어의 조치. 예.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전력 건설을 회피할 수 있는 그리드 기술이죠. 예.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런 내용도 다 나오죠. 예. 지역의 유연성, 로컬 방식에서. 이 지역 로컬의 플렉시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결국은 VPP라고 하는 가상 발전이 있고 여기에서도 이제 이 ESS나 V2G나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산 전원의 개념에서 DER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지역 유연성이죠. 예. 이거를 잘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대규모의 발전이나 공급망을 마치 확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얘네들을 가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VPP라는 게 뭐였습니까? 가상 발전소잖아요. 가상 발전소는 결국은 이
분산이 돼 있는 이런 전원 설비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어떤 발전소처럼 운영한다는 개념이 이 가상 발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네들을 다 모아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임무를 각각의 발전에 맞게 임무를 줘서 우리가 이 대규모 전력망을 회피하는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수요 반응, DR 이런 내용도 여기에 나오죠. 수요 반응. 그래서 수요 반응이 이렇게 있고 이 DR에 대한 반응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 분산 전원의 상태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기술은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이 세계에서 선진국들이 먼저 이제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그 기준에 맞는 운영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결국은 뭐예요? 신재생이나 이런 RE100이나 이런 추세로 가려면 결국은 효과적인 에너지 설비망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제 표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다음 동적인 시장 기반의 기술 대안에서는 동적 전기 요금 이런 내용이 있고 TOE, TOE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뭐 TOE가 체계가 되려면 결국은 그 메터링이 AMI, 이 AMI가 결국은 AMR과 AMI가 있어야지만 결국은 스마트 그리드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계량, 그 다음에 스마트 계량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되려면은 그만큼의 그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시스템의 구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일단 그리드죠. 그래서 아마 이 문제가 그리드가 뭐 스마트 그리드냐, 뭐 또 어떤 분은 또 뭐 마이크로 그리드냐, 뭐 슈퍼 그리드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여기 조건이 전력망을 회피한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 문제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이 2번에 대한 문제의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죠. 에너지 효율, 그다음 빌딩 에너지 관리, BESS, 이런 내용도 다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BEMS, BEMS, 뭐 FEMS, 뭐 EMS,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번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나중에 이제 이 3번 문제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이 3번의 내용 중에서 송전 계통의 이 보호 장치의 구비 조건을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백업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백업 방식과 그 다음에 이 백업 프로텍션이 주어지는데 이 문제가 송전 계통의 보호 장치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백업 방식이라 하는 것들이 이 보호 방식이 아니고 이 전원 백업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ES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원 백업 방식이죠. 그래서 이 ESS 같은 경우는 전원 백업 방식인데 이 ESS의 백업 방식을 쓰는 거냐 아니면은 이 송전 계통의 보호 장치의 구비 조건에 대한 백업 보호 방식을 실제 쓰는 거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전선 보호의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송전선로 문제는 구간 내 사고의 검출의 감도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크 저항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장 지점에 고장에 문제가 있고 가까운 고장 지점 그 다음에 다단자 송전선로의 송전선의 전류 유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특히 송전선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개요도는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렇게 다단자 전원이 있게 되면
고장 전류가 여기 이렇게 해서 어디로 흐릅니까? 고장점으로 이만큼 흐른다. 이제 이런 개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송전선 보호 장치의 기본은 뭐냐면, 기본은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성이 있어야 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3S의 특성이라고 표현하는데, 3S. 그래서 이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고장을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택성이 좋아야 되죠. 어느 점에서 사고가 났느냐. 그 다음에 신뢰성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 기본 특성에서 많이 다뤄주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기타 고감도 및 민감성도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결국은 송전 개통의 보호 장치의 구비 조건은 그럼 뭐냐? 이 내용에서 구비 조건은 디지털형 계전기의 구성이 돼야 된다. 보통 보호 계전 시스템의 2개로와 그 다음에 주 보호 계전기의 동작 시간을 2사이클 이내. 그 다음에 장치의 자기 진단 자동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입회선, 이입회선, 송전선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구비 조건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업 방식하고 후비 보호, 일종이 뭐냐면 이게 백업 이제 프로텍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의 어떤 관계를 같이 보고 정리를 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전 개통에서의 순수한 어떤 전원의 백업의 의미로 볼 거냐. 그런데 이 문제가 보호 계전 장치로 이 내용을 정리한다면 일종의 후비 보호, 백업 보호 방식, 여기에 내용으로 좀 틀어서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계전기 후비 보호 방식과 차단기 후비 보호 방식과 원방 후비 보호 방식,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전기 후비 보호, 차단기 후비 보호, 그 다음에 원방 후비 보호,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백업의 형태를, 그러면 전원에 대한 백업의 예시를 이 모델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FC라고 하는 연료전지잖아요. 그래서 이 연료전지의 일종의 뭐냐, 이게 이제 백업 방식을 나타내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나는 백업으로 쓸 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스럽죠. 나는 이제 이 방향으로 썼는데 채점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사실 최대한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답을 이렇게 쓰면 이런 결과가 안 됩니다라고 풀이를 다 공개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이 문제하고 거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예시만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백업은 어떤 전원의 백업보다는 이 문제를 어떤 개념으로 정리했냐면 보호 방식에서의 일종의 후비 보호의 개념의 백업 방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전 개통에서 OLS와 CLS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뭐 요즘은 다 이렇게 설명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논하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루프 방식은 뭐 너무나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거고, 루프 시스템 방식은 익숙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배전 개통에서 우리나라의 예시가 3분할 3연계냐, 아니면 일반적인 상시 오픈이냐, 사고시 오픈이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사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 또한 OLS하고 CLS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지, 얘네들에 대해서 너나하고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써라, 그런 개념의 문제는 아니죠. OLS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미가 뭐고, OLS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LS는 어떤 의미고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OLS는 일반적인 배전 계통에서 지능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고장 발생 시 제어 단말 장치 간 통신으로 고장 구간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보호기기, 여기에 이제 CB, 리클로저가 있고, 이 CB와 리클로저의 재폐로 시간에 고장 기간을 분리하고 건전 구간을 송전하는 시스템을 오픈 루프, OLS다.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달라 이 뜻이죠. 지극히 어떤 내용이냐면 용어 해설집에 있는 내용을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뭐 보통 그 문제를 분석하신 분들은 이것도 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 쉬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CLS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CLS가 어떤 거고 OLS가 어떤 거고, 그래서 이제 OLS하고 이 CLS를 구분할 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셨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OLS 타입이잖아요. OLS 타입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리죠. SS. 근데 CLS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 요렇게 동일 변전소라고, 동일 변압기에서 이 회선이 인출된, 이렇게 의도적으로 CLS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모델을 가지고 이런 해석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스폰 네트워크 방식은 어느 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냐,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내용도 동일한 변전소의 동일한 변압기, 이 개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CLS의 이제 가장 기본을 해석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플러스 알파 부가적으로 나는 CLS나 OS를 더 많이 쓸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더 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던진 내용이 OLS는 어떤 거고 CLS는 어떤 거냐, 이제 이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일 메인 PR에서 인출된 2회선 선로에서 2회선이 상시 폐 루프 운영하고 고장이 발생되면 이 CLS용 제어 단말 장치에서 고장을 감지 후 고장 구간을 자동으로 분리해서 정전 없이 오픈 루프로 되는 자기 고장 복구 방식의 배전 계통, 이거를 CLS, 상당히 좋은 말로 다 써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키로 다 들어가야지만 알찬 답안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CLS와 OS 관계죠. 자, 그 다음에 이 5번 문제는 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다 좋아하는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문제 나오면 안 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 이제 그냥 제끼고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은 한 번 정도는 좀 풀어볼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뭐 자랑 같지만 우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퀴즈에서도 이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한번 던져봤고, 퀴즈에서도 풀이를 한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꼭 풀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강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문제가 잘 나와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시험 문제를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5번 문제는 이 문제를 퀴즈를 하거나 또는 이 문제를 조금만 관심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푸는 게 맞아요. 이 시험에 이번 133회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세타나 델타의 형태 풀이가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시험에 가시면 세타로 주어지면 세타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델타로 주어지면 델타로 바꿔서 정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계속 세타로만 정리하니까 이 문제를 그냥 건성으로 보죠. 예, 여기도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저기가, 델타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세타로 공부를 했어도 얘를 델타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나중에 알면 결국은 뭐냐면 세타를 델타로 놓고 좀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설명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조금 나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출제자가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 굳이 소문자로 줬는데 얘를 대문자로 이렇게 꼭 풀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 문제를 조금 잘 보셔야 된다. 너무 여러분들이 조금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내가 아는 거다라고 해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다음부터 이 문제를 막 써버리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내가 옳게 가는지 옳지 않은지를 몰라요. 다 쓰고 제출하고도 모릅니다. 언제 아냐면 이제 집에 와서 알아요. 집에 와서. 그런 것들 꼭 집에 오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뭐 하냐면 충격을 받죠. 아,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또 풀었어도 약간 찝찝하다. 이것 때문에 내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연습을 굉장히 사실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국은 핵심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일어나는 손실이 유효 손실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손실이 무효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이 송전 손실은 PS가 있고 PL이 있고 그 다음에 PR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결국은 이 손실은 뭐냐면 PS에서 PR을 빼내면 요 손실이 되는데, 이 손실은 결국은 R에 의한 손실이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증분 송전 손실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를 표현해달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결국은 내용이 뭐냐면 이 손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이라는 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100을 보내는 게 맞잖아요. 100이라는 거를 필요하면 100이라는 거를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손실이 5라는 게 일어나면 결국은 얘가 100이라는 거를 받으려면 5라는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5만큼을 더 보내야지만 사실 얘가 100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 발전기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 증분 연료를 조금 더 태워서 결국은 이 출력을 약간 높여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증기를 더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해석 자체가 바로 증분 송전 손실의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PS-PR 관계에서 이렇게 피해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나는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바로 PL을 구할 거야. 예, 그렇죠? 예, I제곱 R로 해석할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PS는 이미 어디에 들어있냐면 WS라고 하는 이 송전 전력에 PS 플러스 J에 QS가 있으니까 이 값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VS에 이 VS의 요 값이 델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은 I의 공액을 취해서 해석하게 되면 요 상태에서 무슨 값을 표현할 수 있냐면 유효분과 무효분의 송전의 값을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이제
가셔서 시험장에서 이런 포인트를 잘 잡고 이 문제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수식이 어떻게 나오면 좋았냐면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좋죠. i를 표현하죠. i를 표현한다는 거는 요 공액을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i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i 값이 얼마예요? 이미 여기서 공액을 정의했다면 r-jx로 표현이 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델타 vr이 됐고 그 다음에 이만큼이 vs가 돼서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것만 끄집어내면 되죠. 쟤를 알아야지만 나중에 뭐를 표현할 수 있어요? 증분, 송전, 손실을 해석할 수 있죠. 이 증분, 송전, 손실을 해석하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 송전당과 부하의 손실에 이 B가 요렇게 써지는 거냐 아니면은 얘가 요렇게 써지는 거냐 이제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엄청나게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느냐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PS, PL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 기본적으로 PL에 PS 요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 이거 확률은 50%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저기에 증분, 송전, 손실의 B로 나타낼 때 이런 것들이 시험장에 가면은 다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 표현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결국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PS라는 유효 송전을 계산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WS에서 PS 플러스 J에 뭐였어요? QS에서 VS에 I 컨주게이션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쓸까요? VS에 델타에 I 여기에서 지금 요거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얘 하나가 있어야 되죠. 끄집어내야 되죠. 그 다음에 송전 손실은 이렇게 표현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얘가 있어야 되고 얘가 있어야지만 뭘 표현할 수 있어요? 얘하고 얘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타낼 수 있어요? 증분, 송전, 손실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증분, 송전, 손실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이 부분. 증분, 송전, 손실의 비를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증분, 송전, 손실의 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증분, 송전, 손실의 비를 이 부분을 S분의 L로 나눠야 되는 건지 표현이 되는 건지 L을 S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S를 L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 부분부터 엄청난 혼동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얘를 D 세타, D 델타, D 델타분의 DP인데 결국은 이 D 델타분의 DP가 P 값이 얼마였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손실을. 그래서 이 손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손실이 결국은 뭐예요?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에 얼마가 되냐면 R에 가로 열고 VS의 제곱 마이너스 2의 VS VR에 그 다음에 코사인 델타 플러스 VR의 제곱 이 내용을 가지고 얘네들을 지금 뭐예요? 이 D 델타에 대한 요 소스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 지금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냐면 R 제곱에 X 제곱에 R에 2VS VR 사인 델타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 이렇게 E vs ER vs VR 사인 델타 이렇게 나온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을 정리하면 여기까지 표현이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vs VR을 정리가 다 되겠죠. 위아래에서. 그러면
요 각각의 값에다가 결국 뭐를 표현하는 거예요? R 코사인 델타분의 일식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R 코사인 델타분의 1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탄젠트 델타로 해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돼서 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로 보시고 하셨으면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5분이 아니고 한 15분 정도로 풀어서 다른 문제의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뭐 쉽다 어렵다 이걸 떠나서 그동안에 이제 길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하신 분들한테는 자주 보는 문제니까 좀 쉽게 한번 접근해 봐라 이제 이렇게 좀 던져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 1, 2교시의 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한 번 더 재차 강조되는 거와 똑같은 문제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1, 2, 3, 4를 다 정리하고 해도 되지만 뭐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런 문제를 또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1, 2교시는 1, 2교시대로 여러분들 특징이 있고 여기에 이제 6번 문제는 1, 2교시에 대한 문제를 봤다라고 하면 이 6번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다시 주워 먹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 시험장 가서 어떤 거를 좀 부담을 느끼지 마시라고 표현하냐면 1교시에 했던 채점자가 4교시를 100%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1교시 때 이 문제나 또는 앞에 교시에 이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용을 충분히 썼으니까 여기에서는 좀 대충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각 교시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꼭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앞에 교시에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있는 교시의 문제를 그냥 등한시하고 그 문제를 대충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앞에 문제는 앞에 문제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이 크링콜 테크놀에 관련된 이 문제는 석탄 기술의 이용인데 이 깨끗한 석탄 기술의 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핵심이에요. 고도화 다양화라는 게. 이 고도화 다양화하고 깨끗한 석탄을 이용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IGCC의 개념으로 이걸 틀어서 해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IGCC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IGCC가 이렇게 나와서 화력 발전의 전망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크링콜 기술이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IGCC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석탄 가스와 복합 발전이 있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 구성도 냉각탑, 가스화로, 냉각탑, 그 다음에 콤바스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것도 사실 염두에 두고 우리 수강생분들께 이렇게 칠판에 나와서 IGCC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해봐라. 이런 문제도 저는 가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려보신 분들은 다 이 IGCC 그런데 사실 이 IGCC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막상 이렇게 덮어놓고 그리려면 빠른 시간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IGCC의 이제 석탄가스화로. 왜 이 석탄가스화로를 꼭 써야 되냐면 고도화, 다양화, 깨끗한 이 깨끗한 상태가 되려면 결국 이 가스화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노즈화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스화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IGCC의 특징은 연료율이 좋다. 연료 공급이 다양하다. 가격이 안정하다. 그래서 뭐 연료율 이타 1 마이너스 파이 i는 1부터 n까지 1 마이너스 이타 i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타의 가스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제 여기다 다 보강하면 좋잖아요. 뭐 이타의 가스계, 이타의 GT계,
2타에 S틱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얘네들을 쭉 설명을 해주면 이 열 효율이 높다라는 의미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 4교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그냥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다. 이렇게만 좀 봐드렸고요. 저는 항상 시험이 끝나면 그 시험을 간단하게 풀이를 하고 그 시험은 일단은 지나갔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134회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이 134회를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최대 효과를 한번 내보겠다 라고 하면 6월 25일, 26일 날 또는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 뭐 제 연락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010-4185-8405인데요. 혹시 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필요하시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기타 다른 내용은 질문이나 전화를 주시면 안 되고요. 뭐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 정도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것만 저는 가정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만 저는 이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프리에 대한 평가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가 행운이 꼭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